예, 조선의 국모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선의 국모 이런 닉네임 어떻게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아니, 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한창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반응이 오고 네. 잘 나갔을 때 그때 엄청 바쁘셨잖아요. 네, 방송 네. 활동 엄청 하시고 그때 이제 별명이 생기면서 아, 저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머니투데이 방송이 있을 때 네네. 이렇게 방송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안경 쓰고 처음에 이제 항상 방송 아, 초기 네, 때 예, 우리 그때까지는 조선의 국모가 아니었는데 주가와 함께 이렇게 올라가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의 국모 엄경아 연구위원과 함께 조선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저는 결론부터 항상 듣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조선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러 나오신 건가요? 예, 저희는 내년이 뭐 조선업에서 네. 봐야 되는 두 가지 호재 무조건 다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2021년에는 수주만 좋고 22년에는 실적이 조금 좋아지나 싶었는데 내년엔 드디어 둘 다 좋아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네. 주가는 반드시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옷을 좀 벗을게요. 지금 오늘 위원님이랑 아. 저랑 아, 예. 너무 똑같이 옷을 네. 입고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 누가 출발하기 보면 전에 방송을 봤어야 되는 건데. 네, 약간 좀 뭐라 그러죠? 똑같이 입는 거? 유니폼처럼 입는 것 이거 같아요. 벗으면 저랑 너무 같아질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옷을 좀 벗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겹치니까 네. 예, 우리 또 조선의 국모를 위해서 제가 벗어야죠. 제가 이제 벗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워요 스튜디오가. 또 벗고 싶었는데 핑계가 저희 잘 둘이 생겼습니다. 너무 똑같아졌네요 이제. 아니, 목이 없잖아요, 네. 저는. 예, 조선의 국모 오늘 조선주 이야기. 그럼 두 가지 호재가 겹치는 2023년의 하반기. 하반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간의 움직임을 어떻게 쭉 한번 흐름을 쫙 볼까요? 최근 사의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면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단기적으로 생긴 걱정 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자료에서 왼쪽 하단 그림을 좀 클로즈업 해 주시면 제가 네. 말씀드리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6페이지 왼쪽 그림이 월별 수주량이에요. 네. 저희가 조선 산업에 대해서 수주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장기 수주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수주를 해서 매출로 잡는 그 길이도 길고 그리고 이 수주가 나오기까지 선주들이 고민하는 그 길이도 길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냥 막대기 높이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2021년 상반기를 피크로 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주량이 줄면은 일단 조선주를 투자할 때 좀 겁이 나거든요. 이대로 계속 줄어가지고 예전에 18, 19년처럼 낮아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버리면 저희가 21년에 생겼던 조금 개선되는 것 같아요라고 했던 그 변수가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좀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게 실질적인 팩트인데 네. 실제로 요 기간 동안 국내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대형 조선 업체들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업체들은 사실 올해의 목표치를 다 채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초과 달성을 하는 거를 거의 2년째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년에도 장사를 잘했고 22년에도 장사를 잘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저희가 21년 하반기부터 쭉 선가가 계속 올라오면서 점점 더 비싼 제품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수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22년이 되면서 점점 수주 금액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개별 업체 기준으로는 21년 대비 22년에 뭐 선박을 한 척밖에 받지 않았는데 금액으로 합산해 보면 거의 2배 정도 수준의 수주를 받았을 정도로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서 어쨌든 요즘 좀 조용해요. 저희 네. 뭐 어떠한 선박이 발주가 나왔다 이런 얘기 별로 안 들리시잖아요. 요즘에는요. 좀 조용한 상황이니까 원래 연말 연초에 이제 연말 돼서 확 계약을 하고 넘어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초 돼서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부터 또 시끌벅적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요즘에 가격이 대단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좀 조용하니까 이대로 이제 코로나 특수가 끝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수주를 열심히 했고 그게 이제 내년부터 매출로 막 잡히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매 분기 어닝 시즌 때마다 되게 걱정 반 뭐 우려 반을 네. 했었거든요. 이번엔 또 얼마나 적자가 나올까. 근데 이제 다음 연도 그리고 4분기 실적 나올 때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쭉 실적이 나올 때는 오히려 실적이 나오는 게 이 섹터에 더 도움이 될 정도로 좀 호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위원님께서는 이제 결론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진행자 입장에서 좀
반대 질문을 계속 좀 네. 드리고 궁금한 점을 살펴가도록 할 테니까 네. 좀 양해해 주시고. 네, 상관없습니다. 오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아니, 왔더라고요. 조선에 네.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네네. 사실 조선 이렇게 투자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개인 투자자들 항상 하는 말이 네. 자동차랑 조선은 맨날 좋대. 근데 주가는 안 가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반발들이 있어서 네. 대변해서 제가 질문을 알겠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네. 2021년 초에 수주가 뭐 조 단위로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안 가면 나오는 말이 실적 반영은 2, 3년 후에 되니까 아직 혹은 저가 수주 얘기 좀, 많이 나왔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수주가 어마어마한 건 확인을 했는데 오히려 수주량 자체가 줄어들면 2, 3년 후에 실적이 또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돌고 도는 얘기가 계속 드는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하반기가 좋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21년, 22년에 발주가 나온 그 분야는 전체 선박 시장에서 조금 적은 분야예요. 저희가 모든 영역이 다 발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2021년과 22년에는 저희가 제일 많이 들으셨던 건 이제 뭐 HMM 같은 회사가 주로 수송하는 컨테이너 그렇죠. 선박 네. 엄청나게 발주 나오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더 중요성이 부각된 천연가스를 주로 나르는 LNG 선박 네. 요 두 가지의 영역에서 대단히 집중적으로 발주가 나왔는데요. 원래 선박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은 또 다른 에너지나 원자재를 주로 나르는 선박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전 세계에 한 6만 척 정도의 선박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고체로 된 원재료를 주로 나르는 벌크선과 그리고 이제 오일을 나르는 그런 정유선 이런 것들이 거의 한 2만 5천 척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둘은 가만히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발주를 안 하고 있으면 그래도 계속 그 시장에서는 신규로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연 발주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것들이 발주가 주로 안 나온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필요 없는 화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기간 중에 필요 없는 화물? 제일 필요 없는 화물. 제일 수요가 많이 줄었을 것 같은 어떤 화물. 교통에 쓰이는 정유나 그렇죠. 뭐 기름, 오일이죠, 오일. 네. 그래서 오일 쪽 관련된 해운업을 하는 업체들은 네. 21년에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벌어야 신규로 투자를 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거기에서 비껴나 있었던 게 탱커. 네. 그리고 벌크 선사들은 저희 뭐 이제 BDI라는 그런 지수 되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 실제로 21년에 막 5,600까지 올라가면서 벌크 선주들이 그 BDI가 만을 갔었던 2007년보다도 오히려 이번 시황에 돈을 훨씬 많이 벌은 업체들이 생겨나긴 했는데 이들도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생기는 환경 규제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배를 발주해야 될지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시작되는 시점이 될 때 이러한 부정기 선주들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하는 게 원래 관례예요.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환경 규제가 꼭 이번에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바뀌어 왔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좀 급하게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발주가 나올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지만 선주들은 무조건 관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야 주식을 그냥 사고 팔고를 되게 단시간에 하는 주체들이지만 선주들은 이 자산이 선박이라고 하는 자산에 한번 투자를 해서 30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럼 판단을 대단히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망을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 이제 그게 내년 상반기 동안 관망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그 이연 수요가 거의 2년 반에 걸친 이연 수요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더 큰 볼륨의 발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는 발주가 좀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크게 이제 다름이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그래서 내년에 대장선종은 탱커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관리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내년에 경기 침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탱커가 또 코로나 때처럼 그럼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단순한 궁금증이 드는데 전 세계 오일 중에 한 6에서 7% 정도를 저희가 비행기가 소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완전히 국가 간의 이동을 거의 제한하다시피 했었잖아요. 네. 근데 20년 대비 21년도 방역은 조금 더 완화됐고 21년 대비 22년도 방역은 조금 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에 그 거의 만 1년간 쭉 줄었었던 오일의 그 소비량은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항공사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22년 대비 23년에 국제 노선을 더 늘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네. 저희가 더 줄일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죠. 최근에 아이아따에서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23년 하계 시즌이 3월부터 10월까지 그 슬롯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2019년보다도 무려 12.5% 정도 늘어날 정도의 슬롯이 더 늘어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 며칠 전에 보니까 한 8만 명 정도 또 확진이 되었던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확진자가 는다라고 해서 국제 여객 노선이 뭐 언제부터 뚫린다고 했는데 그게 다시 닫히거나 이런 식으로 역행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오일 소비량이 더 주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오면 원래 저희가 옛날에 유가를 경기에 바로 되게 많이 봤잖아요. 네. 유류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전제가 깎이기 때문인데 요즘에 일단 유가가 좀 높게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유류를 생산하는 주체들이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좀 앞으로 기름을 많이 쓸 것 같으면 갑자기 많이 생산량을 막 늘리거나 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되게 공급을 많이 제한을 하면서 맞아요. 조금씩 늘리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일을 핸들링하는 주체들이 지금 시장에서 돈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들이 자기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나르기 위한 그 수단인 탱커를 잘 갖추고 있는 게 자기네들한테도 결국에는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감행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아니신 분들은 뭐 말씀하신 경기 침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그냥 쓰고 있던 이 정도의 탱커로도 좀 충분하지 충분하지 않냐.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조선 수주량이 그러면 어쨌거나 약간 좀 내리막이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게 보시는 거니까 네. 반론 좀 펼쳐주세요. 아, 지금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 네. 일단 그래서 투자가 너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노후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쓰는 그 재화는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러한 교체 수요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에 있는 선박 중에서 가장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된 게 일단 탱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23년부터는 EEXI라고 하는 저희가 자동차로 치면 약간 연비 같은 수치 그런 거를 적용하기로 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연비는 얼마로 결정되어 있지만 정말로 추적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지에 대한 그런 등급을 또 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IMO라고 하는 회사 기구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 페널티를 물려야 선주들이 지금까지 썼던 아주 오래된 비효율적인 선박 말고 아예 에너지 체계를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옮겨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저희의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은 그 규제가 그렇게까지 강제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저희는 충분히 선주들이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어닝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친환경적으로 가는 그 방향을 꺾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게 좀 큰 상황입니다. 팍팍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궁금했었는데. 조선주 어떻게 투자하실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너무 질문을 해서 준비하신 자료를 너무 못 띄우고 있나 싶어서. 괜찮습니다. 저희 네. 이거 11월에 발행했던 전망 자료인데. 그 앞서서 이제 위원님께서 뭐 탱커가 전체적으로 가장 이제 뭔가 주도를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쪽은 어떤지도 하나씩 좀 봐주세요. 뭐 다른 컨테이너도 쪽에 대한 있고, 얘기를 LNG도 좀 있고, 해드릴까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한창 LNG만 얘기할 때도 맞아요. 많이 있었고, 그쵸.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 우리는 중국이 따라와도 우리는 LNG 선이 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래 대장 선종이었던 LNG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LNG는 전 세계에 있는 개체 수가 한 700척 정도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의 그런 그 시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준비해 놓은 자료의 10페이지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게 매년 어떠한 LNG 프로젝트들이 개시가 될 것인데 그때 LNG를 날르기 위해서 필요한 LNG의 척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25년, 6년, 7년 이럴 때가 필요로 하는 선박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쯤에 이미 발주가 돼서 수주 잔고가 272척이나 있긴 했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배들이니까 얘네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과는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건설 중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만 완전히 확정적으로 그 LNG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제 선박이 조금 더 많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밑에 막 기본 설계 이 정도면 프로젝트가 전혀 진행이 언제 될지 완전 요원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임박한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인데 이것들에서 필요로 하는 선박 척수가 또 훌쩍 300척을 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과잉 발주는 저희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2022년에 발주된 이 척수가 역대 최고로 많은 선박이 발주가 된 건 맞거든요. 기존의 선박이 700개밖에 없는데 1년에 거의 100척이 넘게 발주가 됐으니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발주가 된 것이죠. 근데 뭐 올해 내내 많이 들으셨던 그 카타르 프로젝트 막 이런 것들도 보면은 원래 LNG는 2개, 3개 이렇게 발주했는데 걔네는 막 혼자서 막 100개를 발주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올해 벌써 우리나라에만 한 58척 정도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발주를 할 건데 일단 1차로 여기까지 하고 내년 되면 다시 개시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올해 일을 마무리를 지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LNG도 막 며칠에 한 번씩 그렇게 큰 단위로 발주가 나오다가 카타르 프로젝트가 갑자기 딱 그만 발주가 안 나오니까 뭔가 이것도 일이 또 끊긴 것처럼 보이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수주를 받은 이 선박들의 인도 시기는 전부 2026년까지 만드는 것까지만 수주를 했습니다. 네. 선주들이 막 달려와서 27년에 만드는 것도 제발 자리를 지금 내어달라고 하는데 완전히 닫고 지금 안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되어서 다시 저희가 2027년에 인도할 선박에 대한 슬롯을 딱 여는 순간 계약은 바로 개시가 될 것이다.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왜 닫아놓는 겁니까? 인력난 아까 뭐 채팅창 보니까 인력난이 되게 심하다는데 뭐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원재료 수급 문제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 22년이고 너무 멀잖아요. 27년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주 잔고를 길게 가져가는 건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되게 크게 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당 업황이 지속적으로 좋아야 이 맞아. 계약의 주체들이 이 계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하기도 저희가 있잖아. 막 5년, 6년 뒤에 거를 다 미리 잡아놓는다고 한들 사실 좋을 게 없는 것이고 보시면은 선가가 지금도 특히나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 입장이니까 급할 게 없는 거죠. 좀 더 기다리면 더 오를 수 있는데 굳이 왜 미리 받아가지고 낮은 가격에 이거를 굳이 락킹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풀캐파 중이고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궁금증들이나 의심들이 하나씩 거치고 있는 느낌이랄까. 아 그래요? 네. LNG 그 네, 말씀이니까 그래서 LNG는 그랬었고요.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가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하실 네. 텐데 일단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선박 관련 수치들 중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수치는 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상운임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기에서 네. 컨테이너가 SCFI라고 하는 수치를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올해 1월 7일 기준으로 5,100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높았고 코로나 이전에 이 수치가 한 900에서 1,00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1,123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생각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살짝 높은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운임이 빠지면서 전체 종합 해상 운임이라고 하는 게 쭉 빠지게 되었고 전체적인 그 중고성가 지수라고 하는 게 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2021년 6월 기준으로 저희가 주가에서도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뚫고 올라가는 네. 거. 그래서 신조성가를 뚫고 중고성가가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 몇 주 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다시 데드크로스로 내려오면서 중고성가가 이제 신조성가 밑으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그동안 시황이 얼마나 좋았으면 저희가 12페이지의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에서 저 회색 막대기가 되게 이렇게 빈번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다 선박이 해체된 숫자거든요. 네. 근데 21년 이후로 이게 거의 끊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예 해체가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시황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모양만 갖고 있어도 갔다가 다 컨테이너를 나른 겁니다. 근데 지금 시황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딱 돌아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이제 저희가 내년에도 내가 이 노선을 놓을까 말까를 선사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보통 봄부터 그 다음 봄까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노선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내려와 버리면 아 내년엔 운행 안 해야 되겠다라고 운항 노선에서 빠지는 주체들도 생기고 네. 내년이 되면서 지금까지 조금 비효율적인 선박이어도 이 높은 운임을 누리기 위해서 투입했던 선박들에 대해서 아 이제 얘네는 해체장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은 내년에 신조 시장에서 대단히 막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겠지만 아마 그동안 밀려 있었던 뭔가 해체가 진행이 된다거나 오히려 저희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옛날보다 안 좋다는 숫자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시장은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 전체 컨테이너 선박 중에 수주 잔고가 그렇게 많이 발주가 됐다고 해도 지금 29%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2007년에 BDI가 막 만을 가고 이랬을 때는 기존에 있는 벌크선이 100이면 80%까지 선박이 발주가 될 정도로 버블이 되게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버블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의 컨테이너 선들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발주를 했고 뭐 지금 내년이 된다라고 해서 기존에 그 막 40년치 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 컨테이너 선들이 막 재무 구조가 갑자기 안 좋아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주 잔고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할 거고 시장에서 오히려 더 세게 싸울 수도 있어요. 운임 경쟁을 해서 내 선박이 더 효율적으로 굴러갈 것인가, 경쟁사의 선박이 더 효율적으로 굴러갈 것인가에 대한 경쟁을 오히려 세게 하면서 하위권에 있는 선사들의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네요. 치킨 게임을 되게 세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할 만큼 너무 재무적으로 지금 든든하게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컨테이너선 관련해서는 각 기업별로 전략 어떻게 짜는지 그것도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주들이 이제 뭐 2021년에서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원래 2등이었던 MSC라고 하는 업체는 양으로 밀어붙이자라고 해서 막 많이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1등으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덴마크의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는 아 저희는 LNG 추진선도 안 하고 메탄올 추진선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해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양적인 발주를 별로 하지 않고 지금 테스팅 보드에 올려놓은 선박 몇 개만 발주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선박들이 다 시장에 나왔는데 만약에 LNG를 연료로 구하는 그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서 메탄올로 결국 간 업체가 만약에 더 수익이 잘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메탄올이 생각보다 연료로 이 벙커링 하기가 훨씬 안 좋아서 LNG를 쓰는 업체들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시장이 갈리게 되면 아 갈린 거의 방향에서 이쪽을 따라가는 게 낫겠다라고 선택하면 이쪽으로 이제 몰리는 세력이 생길 수 있고 아닐 경우에는 이제 반대쪽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 체계가 잡혀질 때까지 조금 시장에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저희가 신조 시장에서는 23년에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 저희가 21년 그 초호황일 때 발주했던 선박이 나와서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그 퍼포먼스가 어떤지를 대단히 열심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배우다 보면 재밌어요. 조선 재밌어요.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조선 투자한 것 같은데. 지금 신조 얘기는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중고 쪽은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중고 쪽 시장은 저희가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중고는? 일단 신조가 됐건 중고가 되었건 저희가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보셔야 돼요. 네. 그 많이 시장이 퍼지는 게 더 죽었다면 중요하다? 거래가 별로 안 되는 거고 그 시장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면 거래가 많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네. 그 신조도 수주량이 많을 때가 저희가 많이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를 아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장표에서 7페이지의 왼쪽 그림을 좀 봐주시면 네. 이게 녹색 막대기가 신조선 수주량이고 회색 막대기가 중고선 거래량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골든크로스 나서 중고선가가 더 올라갔다가 네. 저희가 중고차가 더 비싸질 때처럼 요즘에는 그게 다시 제자리를 잡고 결국엔 지금 신조가 더 비싸고 중고는 다시 그보다 싸졌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중고 가격이 조금 합리적인 선이 되면서 21년 들어서는 중고 거래량이
사실 좀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 선주들이 구매력이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합리적인 가격이면 중고는 특히나 사자마자 바로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주들 입장에서는 3년을 기다려서 이 기간 동안 돈을 못 버는 것과 조금이라도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중고를 사가지고 지금 당장 굴리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되는 그게 되게 시장에서 큰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요즘 보면 중고 거래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특히나 이게 지금까지 신조가 안 나왔었던 탱커 시장에서의 중고 거래가 되게 유난히 눈에 띄게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발주를 별로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신조로 어떻게 할 건 거래가 없고 필요하니까. 이제 그나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필요한 거를 막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고 선가도 컨테이너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훅 내려가긴 했지만 요즘에 보면은 탱커는 오히려 올라가고 컨테이너는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가서 조금 지키고 있고 하다 보니 그 가격도 많이 내려가다가 지금 이게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의 모습을 보건대 결국에는 그래서 중고선들이 다 한 번씩 손이 바뀌고 주인이 한 번 바뀌는 상황이 되면 결국엔 이 거래가 다시 신조로 옮겨가게 되는 흐름을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봤을 땐 저희는 시장이 되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키한 측면도 좀 보고 싶은데 채팅창에 계속 물어보시는 게 일요? 지금 조선업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일단 인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신입사원 막내가 41살이고 숙련공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업이 업황이 좋아져도 뭔가 잘 굴러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만약에 뭔가 저희가 새 인력을 키우고 있다면 그 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돼야 될 시점은 내년 하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이 조선업체들이 매출이 막 한 20-30% 정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만드는 척수 자체가 22년 대비 23년이 아주 많이 늘진 않아요. 근데 제품의 단가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24년에는 어쨌든 더 많아집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24년에 인도할 것들은 23년에 매출이 일부 잡히기도 네. 해서 23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지금보다 더 많은 용적공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쿼터도 좀 많이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존에 뭐 이제 신규 채용도 계속 진행하고 원래 그 조선소 안에는 다 직업 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훈련소에서도 여전히 이제 꾸준하게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인력으로 다 해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옛날보다 외국인 쿼터를 많이 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젊은 사람들이 조선소에서 일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힘든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뭔가 월급을 받는 체제 안에 갇히길 싫어하는 거는 저금리의 영향도 전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많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피고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뭔가 인력들이 결국에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데는 조금 저는 안정화되는 게 좀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회사 합니다. 입장에서는 네. 좋은 그럴 수 건데 있을 실제 거라고 이제 봐요. 일하는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리 올라가니까 돈 벌어야 되는 거 그런 상황이라는 월급이 들어와야죠. 네. 되게 워낙 원초적인 경제까지 하게 되네요. 하다 그럴 보니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인력난이나 문제가 뭐 네. 주가에 직접적으로 막 영향을 주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네. 인력이 10년 동안 줄었어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들어서 다른 산업으로 가시거나 이제 업을 그만두시거나 한 그만큼 상태이기 힘든 때문에 거죠. 그래서 그리고 조선 업체들의 매출도 거의 10년 가까이 줄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4분기 매출이 발표가 되고 내년 상반기 매출이 발표가 되는데도 조선 업체들이 매출이 계속 붙어 있다 옛날 수준에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네, 네.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참 그것도 역시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운임이 떨어지는 거.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인 거잖아요. 운임은 지금 떨어져서 우려스러운 쪽은 일단 컨테이너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근데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진국의 부동산 경기에 연계된 소비재를 주로 날르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셔야 네. 돼요. 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국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쪽 화물은 이 구매력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쪽은 운임이 빠지는 기조를 뭐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도 견뎌야 되는 기간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그 기간 동안은 줄어드는 모습일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그 영역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그 정리하고자 하는 상위 업체들의 니즈도 좀 있는 상황이라 아마 치킨 게임이 조금 과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3년에 곧바로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는 없고, 그래서 그거에 연계해서 저희가 23년에 이 시장이 정상화되려고 자정적인 노력을 하는 기간 동안 신조 시장에서도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23년에 가장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신조선 시장에서의 그 분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역시- 나머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운임이 나쁘지 않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내년은 탱커 쪽 일단 탱커 첫 번째로 쪽도 보고.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저희가 원래 LNG가 생산이 되면 그거에 대한 부산물로 LPG 시장도 같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LNG가 확 많이 발주가 나온 반면에 그 후속타로 LPG가 별로 못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나름 큰 분야에 해당하는 해양 플랜트 쪽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요즘에는 그 해양 플랜트 쪽은 저희가 아예 주체가 다르잖아요. 발주하는 주체가 네, 네. 해운사들이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런 오일 메이저들이 네. 발주를 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의 그 운임 자체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릴십이라고 하는 그게 가서 정말 이렇게 시추하는 구멍만 뚫고 다니는 그런 배들인데, 그것들이 불황기일 때는 하루 운임이 막 20만 불, 15만 불 막 이렇게까지 빠졌었는데 요즘은 거의 45만 불 정도로 성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왜 뉴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 네. 들고 있는 드릴십 점점 팔려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오래돼서 좀 묵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운임이 좋으니까 그게 팔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컨테이너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 시장에, 그러니까 운임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이랑 몇 시까지 하나요? 7시 40분입니다. 아, 왜요? 더 물어봐도 되나요? 그럼요. 예, 마음껏 물어보십시오. 아니, 중국 얘기가 나와서 이건 팩트 체크 한번 해주세요. 저는 네. 진짜 모르고 궁금해서 요즘 뉴스 보면 중국 LNG 수주 늘어난다고. 수주, 네. 수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야, 우리가 여기는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우리가 좀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뉴스가 나오길래 한번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팩트만 딱 따져보면 원래 1년에 한 4척 정도 만들 수 있었던 중국이 네. 올해 지금 나온 뉴스상으로 중국 수주량이 40척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했다라는 건 앞으로 4척밖에 안 만드는 상황에 있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분명히 옛날보다 더 만드는 상황이 된 건 맞죠. 근데 이 중국이 채우려고 하는 요 정도의 사이즈는 저는 아직은 자급자족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중국은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LNG를 제일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1년에 4척밖에 못 만드는 상태였었으니까 사실 자기네들이 매년, 중국은 특히나 성장이 나오던 국가였기 때문에 매년 더 많은 LNG 캐리어를 필요할 텐데, 그게 중국의 그 후동중화라고 하는 한 업체가 커버하기엔 조금 너무 사이즈가 컸어요. 근데 그 중국이 1등으로 이렇게 등극하기 이전에 전 세계에서 LNG를 제일 많이 쓰던 국가는 일본입니다. 네. 근데 일본의 조선 한 3, 4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LNG를 1년에 한 15척씩 꾸준하게 이렇게 보급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LNG 캐리어를. 근데 일본이 요즘에 거의 조선을 접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접히니까 이 15척 정도에 대한 간극이 좀 있는 상황이라, 시장에 중국이 자기가 뭐 이제는 후동중화 말고 대련도 하고 어디도 하고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그냥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자급자족을 일본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정도 사이즈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중국이 수주한 거를 잘 살펴보면 발주 주체가 중국의 에너지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중국에게 에너지를 그 LNG를 파는 해외 해운사들이 발주하는 LNG 캐리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년이 이미 다 차서 아예 슬롯을 아무것도 안 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갔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주가 나온 것들이 처음으로 인도되는 그 시기에 그 해에 원래 계획한 수치가 다 맞을지에 대해서는 전 좀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아니, 이렇게 좋아하지? 아니 스토리는 말할 수 있는데 네. 수치까지 다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조선의 조선의 국모니까. 국모위원님이 늘 보시는 게 저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최근 가장 이제 조선업종의 이슈 중에서 큰 이슈가 대우조선의 그쵸, 네. 인수 관련된 이슈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뭐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기대도 하지만 어떻게 좀 위원님 보시나요? 근데 민간 회사가 저렇게 그 사는 체제에서 20년을 지금 넘게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민간 주체로 내려오는 게 경쟁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네.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 딜의 구조 자체가 산업은행이 기존에 넣고 있었던 돈을 빼고 한화가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화가 유상증자로 해서 이제 2조 원을 네. 넣어주게 네.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조선업체들이 21년에 다 영업을 많이 해가지고 영업량이 다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모두 다 운전 자본이 점점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은 사업회사를 상장을 시키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대우만 지금 아무런 그런 자본확충 활동을 안 한 상태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들어오는 2조 원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정상화될 수 있을 만큼의 저희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게 이제 사느니 나는 투자했던 거 다 지금 회수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되게 좀 어려워질 수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좀 경쟁력이 좀 좋아질 수 있을 정도의 시간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결국에는 민간 주체로 넘어가지 않으면 뭐 30년을 사는 체제에 있을 네네.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그러면 적당한 사실- 시점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공적이 되는 건데. 그러진 않을 텐데. 네. 근데 이제 계속 우려를 얘기해 주신 부분이 부채잖아요. 매출도 뭐 걱정인 거고. 네. 그래도 어떤 하나와의 어떤 친환경 시너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일단 한화가 신경을 쓰는 이제 두 가지의 키워드가 하나는 이제 친환경적인 거 그리고 뭐 그 방산. 국가 네. 안보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렇게 두 가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이 특화되어 있는 조선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시너지는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 업체들의 부채가 21년 이후에 확 늘어나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되면 그게 장기 미지급금 형태로 들어가서 부채가 되게 늘어난 것처럼 네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나 있는 전체 부채 총계가 정말로 저희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갚아야 되는 그 부채 양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그래도 이 공정이 진행이 돼서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 진행이 돼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갚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거의 3년 동안 매출이 제일 많이 줄어 있는 대형 조선업체가 대우조선해양이었었거든요. 근데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좀 작업량이 늘어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실질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지 뭔가 그 시너지가 제대로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 수 있게 지금 당장은 일단 일단은 계약이 지켜봐야겠네요. 정상적으로 체결되는 것도 아직 일단, 좀 절차가 예, 남았죠. 예. 그것도 절차 얘기 김에 네.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려고 했을 때 이유가 반대했었잖아요. 네. 경쟁 네, 네.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케이 해야죠. 이번 건은 근데 좀 다른 거잖아요, 성격이. 그렇죠. 방식이. 그때는 걱정 안 해도 LNG에 대한 독과점이 너무 그랬죠. 크다였었는데 이번에는 조선업을 하고 있는 그룹이 인수를 하는 게 아예 한화가 아니기 하는 때문에 거니까. 하나는 없으니까. 예, 여기에서는 그런 반대 의견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한화는 하나도 없거든요, 조선이. 여전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저 앞서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뭐 탱커도 말씀해 주셨고, 뭐 LNG 말씀해 주셨고, 이제 컨테이너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탱커가 어쨌든 가장 뭐 기대하는 부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탱커 쪽에 가장 강자, 좀 파이가 많은 그런 조선사는 어디죠?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탱커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건 제일 큰 초대형 30만 톤쯤 되는 VLCC는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잘 하고요.
그것보다 사이즈가 적은데 거의 그런 초대형 유조선만큼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셔틀 탱커라고 하는 그런 탱커가 있는데 셔틀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잘합니다. 음. 거의 나왔다 하면 싹쓸이 수주라는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그런 원유 말고 그거를 정제해서 저희가 석유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수주를 또 거의 과점적으로 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미포조선에 해당이 되죠. 다 골고루 있네요. 그렇게 골고루 많이 분포가 돼 갖추고 있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생각을 해보시면 선박 시장에서 파이도 되게 큰데 네. 이 영역에 발을 안 담그고 있으면 조선업체 입장에서도 큰 거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있는데 이제 조금 오일 탱커 시장에서의 이제 특장점으로 삼성중공업의 셔틀 탱커는 진짜 다른 데서 잘 거의 끼어들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이고요. 미포의 PC선도 또한 거의 경쟁 인사가 없다 싶을 정도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뭔가 조선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선 하나 이렇게 꼽아서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전체 업황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뭐 ETF 투자 이런 걸로 해야 아니 되나? 타픽은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예, 저희가 다픽이 있죠. 네. 말해도 돼요? 여기서? 좀 그런가? 어차피 리포트로 나왔잖아요. 자료에도 네. 다 써져 있기 네네. 때문에 예, 저의 장기 타픽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애증의 한국조선해양. 이유는요? 네,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들고 있는 사업장이 그 현대사무중공업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2007년보다 수주를 많이 받은 대형 조선 업체가 현대사무중공업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실적으로 대단히 많이 티가 나는 거를 보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중간지주 회사 성격이라서 시장에서 되게 좀 꺼려 하시는 그렇죠, 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한테 그냥 현대중공업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TF 우리자산운용에 조선 ETF 없어요? 없습니다. 아, 왜 이게 안 중공업 만들었죠? ETF가 보통 잘 없나요? 그냥 막 예전으로 치면 막 두산중공업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조선만 가지고 있는 ETF가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요? 저희는 이제 ETF 사업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라인업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실속이 만들어 있다. 주십시오. 네. 네, 좋다고 하니까 건의해보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왜요? 팀장님 그런 일 하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저희 본부장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네요. 네. 조선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 남은 거 다 이제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았으니까 풀어보세요. 아니 저는 맞나요?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오히려 좀 실례인가 싶어서 리포트를 너무 잘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중구난방 물어보다 보니까 네. 너무 왔다 갔다 했을까 싶어가지고 음.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나 리포트 내용 네. 중에서 좀 그런 게 있다면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를 볼 때 업황, 뭐 반도체 얘기, 뭐 자동차 얘기하면서 미리 뭐 선반영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선주는 보통 주가의 움직임이 어때요? 특성이? 지금 2년 정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지금 조선주가 제일 높았던 시기는 2021년 5월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때는 뭐 5월에서 7월. 업황으로 따지면 그땐 어느 제가 정도 제일 처음 먼저 보여드렸던 그림이 수주량이 제일 좋았었죠. 그때. 네. 수주량이 피크를 찍었을 네. 때 주가도 같이 올라갔다. 네. 그때 그때 이렇게 발명을 올라가고 얻으신 거예요. 과거에 저희가 2007년에 그 호황일 때 네. 조선주들의 주가를 보면 이렇게 쌍봉이에요. 피크가 2007년 네.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점이 언제 오느냐?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이 2007년에 수주한 것들을 막 만들면서 이익률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였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있었던 해양 플랜트 발주가 막 나와서 네. 그때가 수주랑 실적이 이제 같이 호재가 나올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년에 그 수주 좋았던 걸로 좋았다가 사실 올해가 시장이 되게 안 좋아서 네. 그거 대비해선 저희가 지금 아웃퍼폼을 오래 했지만 절대적인 주가가 엄청 좋지는 않거든요. 조선주 막상 그러니까 이제 들여다보시면. 주가 얘기를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다 연초 대비했을 때는 다 지금 좀 마이너스. 저희가 특히나 장이 안 좋았었던 6월까지가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많이 했었고 그 뒤로는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걸 거의 따라가면서 이제 많이 안 좋아져서 저희가 올해 거의 오른 게 없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보면 그 결국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돼야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조금 높여주는 성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몇 년에 걸쳐서
분명히 업황이 좋아진대라고 하는데 계속 적자나고 있고 맞아요. 막 네. 이런 상황이니까 실망감을 더하다가 결국엔 턴어라운드 하는 걸 보여야지 이제 그거를 주가에다가 정말 밸류에이션을 심어주는 성향이 있는데 이제 요번에 3분기 실적 나올 때 유일하게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만 흑자가 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흑자가 안 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닝이 다 같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 이게 트렌드인가 보다 하면서 좀 밸류를 높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사실 조선주는 뭐 주가상으로는 재미가 없었을 수 있지만 조선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는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리 실적이 좀 많이 좋았거든요. 막 이익률이 갑자기 막 20%씩 나오고 막 이런 업체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조선업체들이 선가가 올라서 납품하게 되는 그 배에 미리 제품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더 먼저 실적이 좋게 나온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기자재 업체들이 좋게 나왔던 거를 결국 흐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선업체한테 이렇게 옮겨갈 텐데 이제 거기까지 항상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리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많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후판 가격. 원재료가 하락으로 후판가 인하하기로 했는데 지금 약간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네. 포스코가 아직 공장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맞아요. 때문이고요. 지금 일본이랑 중국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네. 나 있는 상태이고 일본도 15% 이상의 가격이 내려왔고 결국에는 저희가 뭐 철광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품 가격도 하향 안정화돼야 되고 국제적인 트렌드를 저희가 비껴가기는 조금 어려운데 한국은 지금 그냥 그 몇 개월의 복구가 안 되는 그 시기에 대한 특수성이 좀 생겨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년이 되었을 때 저희가 지금보다 후판 가격이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상화가 돼서 생산량이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조선 업체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인데 이게 우리가 3개월을 기다려서 정상화 될 것이냐 6개월을 기다려서 정상화 될 것이냐 이제 그 정도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 STX 인수. 이거 한국조선해양에 뛰어든다라고 중공업이요. 했잖아요. 네, STX 그러니까 중공업. STX에 그 여전히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STX 중공업과 네. STX 엔진이 있습니다. 네. 이 둘이 만든 엔진이 좀 달라요. STX 중공업은 선박의 추진 엔진, 선박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엔진이고 네. STX 엔진은 그 선박 안에서 저희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발전기 그런 엔진? 작은 그러니까 중공업은 저속 엔진 그리고 엔진은 중속 엔진을 만드는데 현대중공업은 내부적으로 엔진 사업부가 있지만 일단 현대중공업 안에서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이 선박을 많이 수주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 볼륨이 지금 좀 모자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선 시장이 좋아지고 특히나 친환경적인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엔진의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제 우리 것만 하지 않고 외국 것까지도 좀 수주를 하고자 하는 니즈 그리고 캐파 증설을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저쪽도 결국에는 볼륨을 늘려야 되는 니즈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할 수 있을 여러분들 것 이제 궁금한 거 어떻게 네. 다 해결됐나요? 아니 근데 여돈 앵커가 네. 방금 전에 후판 얘기를 하면서 느낌이 딱 온 게 저희가 엄경화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너무 신문을 하듯이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다 거를 이렇게 다 물어보니까. 물어봐야죠. 네. 어떡해요? 또 언제 오실 줄 알고. 그렇게 그리고 하는데, 여러분 네, 문득 제가 좀. 위원님께 옷을 빌려드린 게 아니라 제 옷을 벗은 거예요. 제가 댓글에 저보고 여돈 앵커님 위원님한테 옷 빌려드렸나 봐요. 맞지도 않아요. 제가 예. 훨씬 큽니다.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과 제가 오늘 커플룩 입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좀 벗었습니다. 예, 방송에서 옷을 벗는 일이 흔하지 않는데 또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보내드려야 돼요 이제. 네, 조선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 참 잘 들었고 네. 내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연구원님을 제가 처음 만났던 게 한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수주 실적이 잡힐 때가 됐거든요. 네, 내년에 어닝도 좀 좋아지면서 주가도 좀 반응을 해주길 제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